지난 시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등장했던 기관 단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이 이후에 돌격소총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Assault Rifle. 근데 사실 돌격소총이라는 게 들고 뛰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보니까 기관단총과 약간 겹치지 않나? 이러면 입지가 흔들릴 만도 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로 원래대로면은 돌격소총이 나오면 기관단총은 다 꿇어, 깔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 미국이 기관단총의 명맥을 본의 아니게 살려줬습니다. 왜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토가 결성된 다음에 나토의 표준 소총탄을 제정할 때 미국이 목리를 부려요. 우리는 M1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탄도 M1 탄과 비슷한 규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7.62mm 나토탄이라는 강력한 놈이 표준 소총탄이 되면서 나토의 소총들도 FN5나 G3 같이 무겁고 길고 반동이 강한 자동 소총들을 채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총이 길고 무겁고 연발로 쓰면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거 기관단총 없이는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지를 개발하고 80년대까지 이거를 쓴 것도 제식 소총이 FN5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도 우지를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꽤 많이 썼는데 그게 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관단총도 아직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홍인범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단총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테러, 현대적인 테러의 등장이에요. 처음에 업계에서는 테러가 일어날 줄 모르고 2차 세계대전 종전되고 베트남 전쟁 종전되면서 9mm를 사용하는 기관단총의 시대는 갔다라고 점점 이 신제품 개발도 좀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라인업을 줄이고 있던 그런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참사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각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요. 왜냐? 저런 테러가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그런 행사에서 벌어지면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후죽순적으로 대테러 부대들이 쫙 생기게 됐죠. 그러면 대테러 작전에 적합한 총이어야 되고 대테러 부대는 당시에 국가가 운영하는 대테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도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수단이 헬기 아니면 뭐 빠른 운송수단인데 거기 긴 총 들고 가기도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당시에는 테러범들이 방탄복을 입고 테러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9mm 정도의 아주 정확한 명중률을 낼 수 있는 총기가 좋겠다라고 라는 판단이 쓴 거죠. 찾아봤더니 그런 총이 있어. HK사의 MP5였습니다. 그래서 MP5가 다시 9mm 기관단총의 세계를 열게 된 거죠. MP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총 때문일 겁니다.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불리는 MP5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고 유명해지게 된 거군요. 그 전에 탄생 자체는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 G3라는 소총을 만든 HK사에서 야 우리가 G3를 한번 만들었으면은 사골국물까지 나올 때까지 우려먹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저격총도 만들고 기관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기관단총이에요. 이거를 짧게 하면 기관단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때마침 독일의 국경경비대, 그러니까 국경경비대에서도 우리가 기관단총이 새로 필요해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G3를 줄인 기관단총으로 MP5를 만들어서 66년부터 이 국경경비대가 운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의 기관단총 개념으로 보면은 낭비스러운 총이에요. 왜냐면 소총을 짧게 만들다 보니까 소총의 구조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고 복잡한 그런 총이라 이거 나중에 수출 잘 안 될 것 같은데 등등으로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72년에 뮌헨 올림픽 테러가 땅 터지면서
우리가 이런 총을 원했어라고 갖고 대처로 부대가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 나온 기관단 총들은 정규군에서 정규전을 하려고 한 거다 보니까 주 목적이 적의 방향으로 총알을 그러니까 뿌린다고 적의 방향으로 총알을 쏘는 이런 물건이다 보니까 첫 발의 명중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낮은 반동으로 총알이 다다다다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주냐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참모전에서도 저 방향으로 드르륵 하고 쏴서 적을 제압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미넨 올림픽 같은 데서 인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쐈다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전에서야 머리를 맞추려고 하는데 목을 맞았다. 그 정도의 오차는 상관이 없지만 대테러전에서 인질이 옆에 있는데 인질 맞았네.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MP5는 무슨 디자인 자체가 소총을 줄인 거다 보니까 네. 견착 사격을 하고 정확하게 쏘고 그게 굉장히 좋고 또 오픈 볼트가 아니라 클로즈드 볼트 노리쇠가 닫힌 상태에서 격발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초탄 명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테러전에 적합한 총이다 그래가지고 대테러 전문팀인 GSG9이 창설되면서 저걸 주무장으로 썼고 영국의 SAS나 프랑스의 GIGN 같은 유럽 특수부대들도 잇따라 저 총을 채택을 하는데 처음 성공을 한 게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에 저걸 들고 성공을 그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소말리아까지 날아가요. 네. 근데 GSG9 팀이 거기까지 날아가지고 인질을 구출해서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바이럴 탄 건 1980년에 있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그 이란 현지의 테러 조직에 의해서 점거가 됩니다. 그때 협상이 실패하니까 SAS가 돌입을 해가지고 인질들을 구출했는데 그 장면이 BBC에 의해서 생중계가 된 거예요. 영국 전국에. 그러면서 저 총의 모습도 딱 뜨이면서 세계 넘버원 킹왕짱 대테러 보다가 쓰는 기관단 총이니까 저건 킹왕짱 대테러 석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거의 전 세계 대테러보다 일제히 사용. 이게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걸 개최하면서 대테러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국산 써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저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SAS도 씁니다. 이래서 MP5가 도입된 데 성공을 한 거죠. 707과 경찰특공대가 어떻게 보면 저거 덕에 MP5를 씁니다. MP5의 대단함도 느껴지지만 이 바이럴 광고의 대단함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효과를 진짜 느껴지네요. 예. 아무렴 이렇게 MP5가 기념비적인 기관단 총이 됐다는 것은 이 성능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돼서 더욱더 인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초탄 명중률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시스템이 초탄 명중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채택을 했어요. 폐쇄 노리쇠, 즉 노리쇠가 닫힌 상태에서 격발이 되고 또 하나는 롤러 지연 작동 방식이에요. 총의 명중률에 지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탄알이 총열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 안에 기계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경우 명중률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K MP5가 초탄 명중률이 좋은 이유가 지연 롤러기 때문에 첫 번째 탄이 총구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움직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전이나 전투에서 경험 있는 대원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쏜 첫 번째 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이 총은 정말 대테러 작전, 특히 정확한 사격이 중요한 대테러 작전엔 특화되어 있는 총인 거죠. 이 총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총이냐,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면 LAPD 수앗이라고 경찰 특공대를 대표하고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팀이 있어요. 그만큼 최정예 팀인데 부대 소개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LAPD 수앗은 미국 사법기관 중에 MP5를 최초로 채택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예산도 그만큼 많이 받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시기에 그 총을 운영했던 부대가 바로 우리다라고 자랑하는 요소로 쓰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홍 편집장님이 MP5의 인연이 우리나라와도 있다라고 했죠. 네. 예, 맞아요.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MP5가 처음에 도입이 돼서 경찰특공대와 707 쪽에 먼저
운영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UDT-실에도 해군 특수부대 UDT-실에도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화기가 실전에서 또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MP5 그리고 MP5에 소음기가 달려 있는 MP5SD 그리고 HK416, HK4의 3종 무기 세트가 투입이 됐고요. 심지어 MP5로 해적을 제압하는 그런 화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력을 한 거죠. MP5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은 운영 규칙 자체가 약간 특별합니다. 처음에 작전을 들어가면 조종관을 연발로 놔요. 연발로 놓고 끊어 쏩니다. 2발씩 다닥 다닥 다닥. 9mm 탄이 아무래도 소총탄에 비해서 위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명중률이 좋은 총이다 보니까 2발이 거의 같은 곳에 꽂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페일리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가슴에 두 발 쏘고 머리에 한 발 쏘는 건데 그 훈련이 나온 이유가 방탄판을 장착한 테러범 같은 경우에 가슴에다 쏴도 안 죽으면 가슴에다 쏴도 제압이 안 되면 머리에 쏴서 완전 제압한다라는 건데 자동으로 놓고 쏘면 2발 6발을 순식간에 꽂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다른 기관단총으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연발로 쏘면 퍼집니다. 네. 근데 이 총은 2발씩 끊어 쏘면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발을 끊어 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 무조건 튑니다. 네, 무조건 상단으로 튀어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된 팀은 작전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연발로 놓고 바박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활약을 하던 특수부대들이 활약이 사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결국 MP5도 90년대가 되면서 야 이제 이거 조금은 이제 좀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또 이제 시대가 왔어요. 이게 사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몇 가지 이유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방탄복이 흔해집니다. 근데 9mm 권총탄은 방탄복들 웬만한 기초적인 방탄복들도 9mm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테러의 양상이 변해요. 80년대까지는 테러다 그러면은 인질 잡고 돈을 내놔 내지는 뭐 정치적 요구를 들어줘 이런 식이었는데 90년대부터 알카에다가 주도하는 테러들은 그냥 터뜨리고 그냥 죽이고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질 자체가 없어요. 무차별 테러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도 그런 식으로 인질 구출하는 것보단 적 테러리스트의 본거지를 습격한다든가 하는 군사 작전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지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된 게 아주 2001년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단총이라는 무기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어떤 것에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 특히나 K1 사용하셨던 분들, K1은 기관 단총입니다. 근데 K1이 5.56mm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소총에 가깝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돌격 소총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관 단총일까? 이제는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는 말씀인데 뭐 물건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거지 네. 분류부터 하고 무조건 사람들이 그걸 물건을 만드는 경우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단총이라는 명칭하고 분류도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애당초 이 K1이 기관단총이 된 것도 결국 미국이 기원인데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중에 M16 소총을 짧게 줄인 뭐 XM177 같은 그런 5.56mm 화기들을 실전 배치하면서 이거를 크기도 작고 자연발로 되고 그냥 기관단총으로 부르지 뭐 그래가지고 기관단총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이게 소총탄을 쓰기는 하지만 운용 목적이라든가 어떤 총의 특성이나 이런 게 기관단총하고 매우 많이 겹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기관단총 부르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을 이어받아가지고 기관단총으로 부르게 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붙이는 사람 마음대로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이야기도 사실 뭐 가장 앞서 나가는 무기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관단총 K1이었어요. 아 언제부터 K1이? 근데
사실 이게 좀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럼 K1의 시작부터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K1. 사실 이게 K2보다 전력한 먼치에서 K1이죠. 네네.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긴 총을 만들면은 그거를 짧게 줄여가지고 짧은 총을 만드는데 K1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K2가 개발이 되고 있던 와중에 K1은 특전사라든가 이런 데서 짧은 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K2를 만들면서 생긴 노하우 기술을 그대로 응용을 하지만 별도로 개발해서 나온 게 K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 방식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참 형제인데 동생도 아니고 형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호환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근데 이 K7이라는 기관 단총도 한국군에 있다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소음 단총이라고 맞습니다. 맞나요? 네, 소음 기관 단총인데 심지어 지금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육군이나 관련 부대가 아니면 K7 하면 자동차로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K7 자동차 아니야? 이럴 정도로 사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나 심지어 군인들도 잘 모르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K7 소음 기관 단총이에요. 근데 소음 기관 단총을 아예 따로 만드는 무기 종류가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MP5에도 소음기관 단총 버전 MP5 SD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소음기를 다는 게 아니라 아예 소음 버전이 소음기 버전이 그렇죠.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건 특수 전용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정규전에도 사실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수전에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개발 연도가 1998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만들었고 개발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억. 에? 예. 개발비가요? 서방 총기 회사의 기준을 보면 총기 하나 개발하는데 개발 연도는 한 10년 걸리고 그리고 투자되는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물론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억이면 다행이게요. 뭐 정말 쏟아붓는 경우는 정말 많이 쏟아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2년에 2억이에요. 예, 그 그래서 정도면 누가 그냥 연봉 하나 받고 그냥 일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갈아 넣은 거죠. 그냥 국방과학연구소 어떤 분은 정말 고생하셨고 총기를 제작하는 그 회사도 정말 고생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총기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거 전투 적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자 특전사부터 지급이 됐어요. 특전사에서도 특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통신 있고 폭파 있고 정보 있는데 정보 쪽 요원들이 이 총을 지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총을 실제로 사격을 해봤는데요. 사격을 하면 소음 총기 원래 총은 발사를 하게 되면은 발생된 가스압을 총구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소음기를 장착을 하면은 그 가스 나가는 거를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앞으로 원활하게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잡아놓으니까 사격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가스가 더 차겠죠. 네. 그러면은 차다가 어디로 나올까요? 사수적으로 얼굴로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고온의 가스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스의 탐내나 아니면 가스의 냄새 그리고 그 완전히 이 연소되지 않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사수의 얼굴 쪽에 많이 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눈이 맵고 눈물 나요. 진짜.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쏟아 보면은 이렇게 좀 맹구처럼 조금 예쁘지 않은 그런 검은색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예. 근데 왜 굳이 그걸 뒤로 그렇게 빠지게 했을까요? 다른 데로 빠지게 좀 하지? 그 방법이 없어요. 2억으로 연구했으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소음기라는 게 가스가 최대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다 보니까 이건 네. 탄피 배출구로 역류해 버리는 거죠.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총의 장점은 뭐냐면은 K 시리즈 총기랑 또 작동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K1, K2와 작동 방법이 똑같아서 이 총을 새로 지급해도 그 대원들한테 그러니까 K1, K2에 익숙한 대원들한테는 그러네. 따로 운영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딱 느낌상 앞에 소음기 부분을 제외하면 K1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K 시리즈에 쓰이는 부품도 상당 부분 들어갔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대원들이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총 자체는 그냥 괜찮은데 탄창이 좀 문제가 있다.
저 탄창이 사실은 다른 총에 사용이 됐던 탄창이에요. 그런데 저 탄창 자체의 신뢰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그 탄창을 참고를 해서 이 총에 채용을 한 거죠. 호환을 시킨 거예요. (1972년) 미넨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자 각국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부대 양성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할 무기로 MP5가 채택되면서 기관단총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특히 1980년 주 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제압한 SAS가 사용하면서 MP5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한편 한국도 1970년대부터 국산 기관단총 개발에 나서 K1과 K7을 내놓기에 이른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군에도 이제 돌격소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개발을 했던 부분이 이제 K13이잖아요. 그렇죠. 뭐 K13이라는 총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HK416인데 우리나라에서 재해석한 네. 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AR-15 계열 총기를 베이스로 설계를 하되 작동 방식을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한 거고요. 뭐 기본 디자인이나 뭐 사이즈 조작법 이런 건 AR 계열 총기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요즘 개발된 총답게 위에는 피카티니 레일을 딱 얹고 이 핸드가드는 M락 규격으로 하는 어떤 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표적인 한국군의 기관 단총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힌트로도 나왔던 총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K13은 태생적으로 좀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개발할 때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듣는 건 좋긴 한데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채택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총기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단 확실하게 신뢰성이 인정된 그렇죠. 네. 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차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우리가 주변에 그럼 참고할 만한 국가가 어디 있나? 쉽게 미국. 게다가 미군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혈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맹으로서 그들의 데이터를 그래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참고하면 돼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나 그들이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만큼 경험도 없고 그들만큼 돈이 없어서 연구도 하기 힘든데 그들이 안 했던 것을 한다. 그건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군은 AR 총기를 제식으로 채택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장착하고 있는 게 노리쇠 강제 전진기입니다. 이유는 뭐 총기를 심지어 이 총기를 설계하신 분도 사실은 이건 필요 없는데 그냥 붙인 거야. 이건 그냥 정말 보험 같은 거야. 운영자가 잘하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장착하는 것도 무게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미군이 그걸 안 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신형소총에 그거를 빼버린다. 그러면서 좀 내부 구조도 약간 이 기존 AR하고 다르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지급이 정식으로 생산이 돼서 부대에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거죠. 약실이 불안전 폐쇄됐는데 탄이 발사가 돼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폭발 문제는 이제 설계를 좀 변경해서 제조사의 이야기로는 100% 잡았다. 그리고 그 부대에 지급됐던 총기들도 다 그 문제가 없이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총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런 폭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총이 또 소음기랑 같이 사용이 되는 총이에요. 처음에는 소음기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소음기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기를 끼고서 시험 사격을 해봤더니 한 3탄창 정도 쏘니까 너무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왼손으로 총을 파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소음기를 낀 채로 사격을 하면
기능 고장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측에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군에서 하는 테스트가 사실은 이 비슷한 테스트를 미군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통합특수전사령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약간 그런 걸 안 따르고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혹하다 혹은 시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테스트의 기준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뭐 온도는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몇 발을 쏘고 어떻게 이 고정을 시키고 이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편차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네. 좀 이런 실패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인도요 많이 다른 국가들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패를 줄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인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신장비를 개발하다 보면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보통 그 사람의 의견은 배제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저희가 왜 체조나 네. 뭐 이렇게 그 점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좀 배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목소리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을 일단 배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기를 개발하는데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지금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하나 그거를 좀 잘 살피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되 사용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견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누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말이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전문가였을 때 주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총기가 개발되거나 테스트가 될 때 일정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업체가 그 총을 개발해서 군에 납품하기 전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서 통과된 총입니다라고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3만 발 사격을 했는데 아직 나갑니다. 이런 거는 이건 안 아니죠. 되죠. 그리고 뭐 사람이 쏴보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직원이 써봤는데 100발 쏘면 100발 다 맞았어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기계에 정확하게 고준시켜놓고선 이렇게 했을 때 오차 범위가 어느 이하로 들어갑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군에서도 보고 이거 괜찮긴 한데 우린 이런 환경이 있으니 이런 테스트도 더 하겠어. 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기준이 없다면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총기는 물론 모든 무기 체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 돼야 되는데 업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그들이 가끔가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책임을 피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안 고치고 책임을 피하면 그 문제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는 안 생긴 적이 없어요. 우리 뭐 미국에서도 비싸서 못 운영하고 더 이상 생산을 못 하겠다 하는 F-22 랩터. 네. 그것도 처음에 생산됐을 때 문제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문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을 좀 말씀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기관 단총이 이스라엘제 X95라는 기관 단총도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예? 아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문제 있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총을 들고 나오시면 문제가 막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해결. 이게 문제 없으시죠? 이게 뭐죠? 예, 이게 X95의 하나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TAR-21이라는 소총입니다. 아니 X95의 전 모델이라 해서 저는 X94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모델명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길이도 짧게 하고 그리고 뭐 탄창 멈치나 아니면 노리새 전진기의 위치도 그리고 형태도 약간 다르게 한 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피 배출구의 위치, 문제인 탄피 배출구의 위치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장전 손잡이의 위치는 지금은 위쪽이지만 X95, 지금 문제의 X90은 좀 이쪽으로, 그러니까 몸통 쪽으로 다가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총인데 먼저 일반적이지 않은 총기 형태잖아요. 이런 총을 우리가 불법식 소총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총기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개머리판 있는 부분에 중요한 작동부, 노리새나 아니면 발사에 필요한 작동부를 개머리판 안으로 넣은 거예요. 총열이 이 앞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소총의 총열 길이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일반 소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불법식 소총이 처음에 나왔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특수부대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특수부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물론 운영하는 그런 병력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심지어 이 소총을 만든 이스라엘 특수부대도 이 소총을 만든 이스라엘에서조차 특수부대가 운영을 안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X95를 채택할 때 우리나라에서 터지게 됩니다. X95는 벌써 군에서 채택이 돼서 900정 가량이 우리 군의 특수부대들에게 지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소총이 처음에 시험 평가를 할 때 특전사의 시험 평가 요원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 불가, 우리 부대에서는 이 총을 사용할 수 없어라는 사용 불가 의견을 냈는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그들이 그 특전사 요원이 사용 불가라는 의견을 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특수부대는 청해부대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도 선내를 수색할 때 체류가스를 푼 상태로 수색을 했어요. 그럼 방독면을 쓰겠죠. 방독면을 쓴 채로 총기를 운영해야 돼요. 불법식 소총은 지금 열려 있는 데가 바로 탄피가 나오는 탄피 배출구예요. 네. 그리고 특수부대는 몸을 최소 노출을 시키면서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는 아니지만 좌우수 변환 사격을 합니다. 즉 제가 우수라면 우수로 그냥 사격을 하다가 만약에 이쪽에 바리게이트가 있다 그러면 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탄피가 얼굴로 나와요. 네,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탄피가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네. 게다가 방독면이면 정화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조차 안 될 것 같아요. 공간도 안 되고 네. 현지에서 기능 고장이 났어요. 나서 그 요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각도를 바꿔라. 에? 에? 네. 아니 특수작전 하는 요원이 그 각도를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X95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총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그들은 전시 평시 임무가 있고 그리고 K 시리즈는 손에 익은 무기고 그리고 AR 계통의 무기도 사용합니다. 그 총들은 다 거의 전량 탄창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앞쪽에서 하죠. 이 총 하나 때문에 훈련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탄창을 교환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비효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총이 국내에 900정이 들어왔고 특전사는 물론이고 군사경찰 STT 그리고 해군에까지 다 뿌려졌어요. 900정이면은 총 예산이 57억 정도예요. 저희 세금 57억이 지금 잘 쓰여도 아까운 돈 진짜 혈세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쓰이고 군인분들이 만족하는 장비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이런 이슈가 되는 거가 어떻게 들어와서 문제가 또 생겨서 국감에 이번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문제가 터졌는지. 저는 그 57억이면
특수부대 각 부대원들이 피카티니 레일에 달고 싶은 본인만의 장비들 원하는 거 적어내라, 그거 지원해줄게라고 했으면 훨씬 더 행복해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기관단총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기관단총에 대해서 쭉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이 기관단총 대테러 화기들 뭐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뭐 일단 제 생각에 대테러 화기도 주류는 5.56mm 소총, 그러니까 5.56mm 탄을 쏘는 단축형 소총, 그러니까 HK416의 11인치, 10.3인치 버전 이런 식으로 짧은 5.56mm 소총들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9mm 탄을 쏘는 전통적인 기관단총들 예전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컴팩트한 자동화기가 필요한 경우는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같은 대테러 팀 안에서도 뭐 최선두에서 방패를 든 친구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짧고 휴대가 편한 이런 총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5.56mm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9mm 기관단총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기관단총이라는 게 대테러 부대 같은 엘리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실은 유럽에서는 경찰들도 많이 씁니다. 일반 경찰들. 왜냐하면 일반 경찰들이 사실 테러에 초동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권총을 쓰는 건 당연히 화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5.56mm 소총을 주자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걸 효율적으로 쓸 만큼의 훈련이 좀 힘들고 그래서 절충으로 나온 게 기관단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발이 안 되는 버전의 기관단총을 주더라도 어쨌든 이 경찰들이 사용하게 하자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 영국도 MP5의 단발 버전을 경찰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 식으로 기관단총이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용도로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 아까도 50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지금 쓰는 시스템 거의 그대로 갈 거예요. 총기의 전체적인 구조나 설계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약간 탄종들이 새로운 탄종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고위력탄이나 아니면 고압력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것들을 미래에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인데 보면은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탄들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느냐. 탄은 보통 탄도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번 떴던 거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얼마나 빨리 멀리 이 곡선을 그리느냐의 차이지. 일정 거리 이상은 어차피 우리가 상황 파악도 힘들고 관측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정거리 내에서 우리가 적을 빠르게 제압하려면 탄도 곡선이 완만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직선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직선이지만 인체에 맞았을 경우에 탄도를 잃어서 많이 변형이 되면서 인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탄들이 지금 개발이 될 거고 개발이 되는 와중이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되는 와중이고요. 기관 단총 시스템은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사람이 안 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로봇 개가 막 등에 메고 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K방산이 주목을 받는 만큼 이 대한민국의 총기류도 그에 맞춰서 좀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요새 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냐 하면 워낙에 큰 무기, 화려한 무기, 최신 무기, 뭐 첨단 무기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총 저거 뭐 그냥 대강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드론 아니면 미사일로 다 없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전쟁 나면 여러분들 손에 드론 말고 이게 들려있을, 총이 들려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총을 운영을 하는 국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군사력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K9 자주포 같은 걸 만드는 나라가 좋은 총을 못 쓴다. 이건 조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에서는 그렇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시고 업체는 제가 가끔 가다가 업체를 만나는데 자신감은 좋아요. 근데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도면 됐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라는 생각을 해야지 점점 올라가는 거지. 우리 정도면 잘해. 우리 정도 괜찮겠죠. 왜냐? 그동안 계속 같은 손님만 만났잖아요. 뭐 군대에서 계속 주문해 주니까 그냥 그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됐었죠. 아니요. 대한민국 차가 전 세계 수출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차가 됐듯이 총기도 전 세계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